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김현정 작가의 단편소설 선글라스를 벗으세요입니다. 김현정 작가는 2002년 단편소설 개구리밥이 문학사상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겨울 정원, 오후에 뒤뜰이 있는데요. 2013년엔 단편소설 지금 만나러 간다로 문학과 의식에서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재혼을 한 어떤 여자가 그 집안에서 느끼고 있는 마음의 무게에 대해 독백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저와 함께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책 읽기를 시작할게요.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김현정. 왜 그 시간에 싱크대의 수납장을 정리하고 싶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뜬금없는 일입니다. 자정이 훨씬 지났는데 상가에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고 큰애마저 귀가하지 않아 무료했던 걸까요? 눈 따로 마음 따로 읽던 신문을 펼쳐놓은 채로 불현듯 의자 위에 올랐습니다. 이 집에 온 지 2년이 넘도록 지금껏 손대지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무심한 거야? 게으른 거야? 남편은 수시로 들이대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짐작하겠지요. 싱크대 위 수납장의 오른쪽 칸은 정리하지 못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디너 세트 때문이지요. 당신이 애면 글면 장만했다는 진주빛 디너 세트 말이에요. 사놓고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들어서일까요? 섣불리 만져지지 않더군요. 맨 윗칸에는 크고 작은 접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나는 접시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가느다란 은빛 선 하나가 테두리 안쪽에 둘러져 있고 선이 살짝 어긋나게 만나는 곳에서 은빛 아이리스 한 송이가 섬녀하게 피어난 접시입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가장자리에 엄지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더군요. 그것은 그릇이라기보다 대를 물려야 할 만큼 값비싼 장식품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어울릴 만한 음식을 담을 일이 있을까 잠시 생각하다가 슬그머니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수납장 문을 닫으려 할 때였어요. 무언가 다급히 내 눈길을 잡아채는 느낌이 오더군요. 다시 문을 열었지요. 포기어 놓인 큰 접시들 뒤쪽으로 헝겊자락 같은 게 보였습니다. 남보랏빛 공단에 노랑과 초록, 자줏빛의 페랭이 꽃들이 세틴 스티치로 수놓은 좁고 길쭉한 주머니였어요. 리본으로 꼭 여며진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던 나는 주머니를 거꾸로 떨어뜨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 입보다 먼저 몸속 어디에서 비명이 터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운 비단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저순꽃 같은 얼룩을 손잡이 끝까지 덮어쓴 은수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누운 그것은 곱디 고운 꽃상회 속의 시신 같았다고 할까요? 거뭇거뭇한 씨반을 뒤집어 쓴 시신 말입니다. 당신의 수저라는 걸 금방 알겠더군요. 내가 이 집에 처음 와서 보았던 남편과 아이들의 것과 똑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손잡이 끝부분에 여러 개의 칠보가 막대 모양으로 박힌 수저지요. 냄비에 쿠킹 호일을 깔고 당신의 수저를 담았습니다. 수저를 덮은 물이 팔팔 끓을 때 소다를 뿌렸어요. 이상하게도 당신의 수저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꺼먼 노쇠 조각처럼 변한 은수저도 새하얘지던데 나는 비단 주머니에 수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쓰레기 봉투에 던지지 못하고 왜 도로 주머니에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검게 녹슨 수저와 그것을 보관한 사람에게서 느꼈던 걸까요? 나는 2년 전에 닦아서 쌓아놓은 남편과 아이들의 은수저를 싱크대 서랍에서 꺼내보았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더군요. 당신의 은수저는 그 주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산 사람 것과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까요? 내 등 뒤에 붙어 갖은 행세를 다하는 당신의 정체가 한가 시커멓게 녹슨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연민과 경악 속에서도 나를 통쾌하게 했다면 당신은 서운하다 하겠지요. 지금쯤 남편과 큰애 환희가 당신에게 도착했겠네요. 함께 갈 거지? 아침에 남편이 물었을 때 이번에는 큰애와 둘이서 다녀오라고 했더니 남편도 더 이상 가자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큰애가 제대 후 처음 가는 성묘이기도 하니까요. 자정 넘어 보았던 당신의 수저가 아직도 머릿속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 수저는 작은 애 방에 걸려있는 당신의 초성화보다도 더 진하게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보다도 작은 애 웅이를 기다렸지요? 지난해 늦가을 입대하기 전에 보고 못 보았을 테니까요. 추위 속에서도 신병 훈련을 잘 마쳤다니 더 강건한 남자가 될 테지요. 지난주에는 웅이가 제 수첩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웅이의 책꽂이에서 찾아낸 수첩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컴퓨터 게임 설명들이 여기저기 어지러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심코 뒤적이던 나는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당신이 세상 떠나기 전에 웅이가 쓴 글인 듯 했습니다. 놈은 기어이 엄마를 데려갈 모양이다. 엄마는 그놈 앞에 이미 모든 걸 내놓은 것 같다. 내일 엄마 생신인데 선물로 산 모자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는 쓸 일이 없어진 모자를. 바로 그 모자였습니다. 웅이의 옷장 속에 놓인 빨간 앙고라 모자. 만지면 사르르 녹아버릴 듯한 차양 없는 동그란 모자지요. 여태껏 나는 듬성듬성해진 머리카락을 감추기 위해서 당신이 쓰던 모자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자를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만져보다니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이 서고 구운 오징어처럼 온몸이 말려드는 느낌에 진저리가 처지는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물건에 그렇게 소스라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물론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쓰던 냉장고니 세탁기, 텔레비전 같은 것들을 그냥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쓰느냐고 친구들이 놀라지만 다른 여자의 채취로 오염된 집도 20년 이상 다른 여자와 삶의 덮개를 쌓은 헛 남자도 고스란히 받아들였는데 그까진 헛 물건이 무슨 문제랴 싶었지요. 실제로 그런 것들에 마음을 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소지했던 물건에 대해서는 왜 그런 반응이 솟구치는 걸까요? 웅이 방에는 모자 외에도 당신의 소지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애의 책상 서랍에는 당신의 진주 귀걸이와 목걸이, 손목시계, 가죽 벨트, 선글라스 2개, 당신과 웅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 당신은 하나같이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죠. 당신의 물건들은 웅이의 통장이나 도장, 핸드폰 충전기, 이어폰 같은 것들과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충전기 줄이 당신의 시계줄과 갈색 테의 선글라스 다리 한쪽을 억동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서랍을 열 때마다 정수리로 뜨거운 기운이 치밀곤 합니다. 당신의 귀걸이가 내 귓볼에 파고들고 시계가 내 손목을 친친 동여감고 선글라스가 내 눈앞을 가린 듯 나는 와들거리는 손으로 황급히 귀를 털고 손목을 털고 눈을 털어냅니다. 이 아침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남편과 환희는 당신에게 가 있습니다. 모처럼 오붓하게 만난 당신들은 무얼 하세요? 환희가 요즘 넋을 뺏긴 여자에 대해서 당신에게 털어놓고 있나요? 그에게서 언뜻 묻어나는 낯선 향기에 움찔할 뿐 나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거든요. 당신 묘소의 자풀을 뽑으며 남편이 하는 혼잣말도 오늘은 무척 길겠군요. 새로운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이 어찌 나뿐이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고백 성사를 들어주는 신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악하게도 만드는 당신은 누구세요? 남자가 사진 한 장을 들고 내게로 왔습니다. 이른 봄이었지요. 카키색 사파리를 입은 그에게서는 중년의 느끼함이나 추레함 대신 청년의 담백함이 보였습니다. 적당히 마른 체구 때문이었을까요? 오전에 찬비가 내린 쌀쌀한 날이었어요. 화실에 아무도 없는 오후였습니다. 남자는 구김살 하나 없는 사파리의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마주 앉은 내게 건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어깨에 맨 큰 가방의 끈을 한 손으로 잡고 고개를 왼쪽으로 약간 기울인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 먼 곳으로 떠나면서 남은 사람들에게 한껏 지어준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앞가르마를 한 생머리를 어깨 밑으로 늘어뜨리고 깃을 세운 하얀 셔츠에 물방울 무늬의 긴 스카프를 느슨하게 묶은 차림이 깔끔하면서도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여자는 두꺼운 테의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반들거리는 한쪽 렌즈의 검은 표면에 나무 한 그루가 하얗게 반영되어 있더군요. 여자의 눈 대신 내가 본 것은 굴절된 나무였지요. 남자가 말하더군요. 제 아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계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라는 그의 말이 내 귓바퀴에 닿는 순간 명치 끝에 야릇한 통증이 왔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쿡 찌른 침을 맞은 듯 무참한 통증이었다고 할까요? 참 느닷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죽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그 이유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스톱모션으로 끝난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그 흑백 사진에서 이미 나는 여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짐작했으니까요. 모든 사진이 순간의 멈춤 상태를 담지만 이상하게도 흑백 사진의 정지 상태는 그 시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아득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사진 속 여자가 너무 젊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22살에 죽은 청년의 얼굴도 그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낙숫물이 파놓은 듯 얼뚝얼뚝한 자국이 빼곡한 얼굴이었지요. 그 아버지의 요구대로 그늘진 낙숫물 자국을 하나하나 메우느라 밤새워 세피를 문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미간을 찡그리며 가운데 손가락 끝으로 명치를 꾹 눌렀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남자가 묻더군요. 나는 숙인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통증은 곧 사라졌습니다. 나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앞에 남자는 50살은 되어 보였고 사진 속 여자는 너무 젊었습니다. 저 세상 사람 된 지 2년 됐습니다. 47에 죽었지요. 고개를 들어 나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건 집사람이 30살 때 찍은 겁니다. 굳이 그걸 영정사진으로 쓰라고 하더군요. 죽기 전에. 여자의 얼굴을 보고자 다시 사진에 눈길을 꽂았습니다. 선글라스에 두 눈이 가려졌을 뿐이건만 얼굴 전부가 가려진 듯 여자의 얼굴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눈길을 떼면 여자의 얼굴은 그 순간에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포즈만 선명히 떠올랐지요. 사진을 쥐고 그렇게 막막해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물에 불어 얼굴의 반쪽이 지워진 증명사진을 들고도 그렇게 암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얼굴의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칭으로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자의 사진 앞에서 내가 그렇게 난감했던 건 그녀의 눈을 알 수 없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알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의 눈을 안다는 것인가 봅니다. 옛 사랑을 잊었다는 것은 그의 눈빛을 잊었다는 것이겠지요. 나는 그저 사진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답답했던지 남자가 묻더군요. 사진이 안 좋은가요?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얼버무렸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해서 장례 때 썼는데 색이 변했어요. 초상화를 그리면 괜찮다던데 정말 괜찮을까요? 멋진 작품으로 그려보고 싶은 사진이었지만 정작 얼굴을 그릴 자신은 없으니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기고 그려달라는 주문을 하리라고 지레짐작했던가 봅니다. 6호 크기로 그려달라. 흑백 그림이 좋겠다. 그림에 낙관을 찍어달라. 남자는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낙관을 찍어달라는 요구는 뜻밖이었습니다. 낙관을요? 내 말에 남자는 코를 찡긋거리며 장난스레 웃었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의 진품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화실을 운영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주문 그림에 낙관을 찍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전시용으로 그리는 케네디나 마릴린 먼로, 슈바이처 같은 유명 인사들의 초상화에만 낙관을 했을 뿐입니다. 실크 캔버스에는 사인보다 낙관이 어울렸지요. 남자가 낙관을 원한 속뜻이야 진하게 찍힌 도장이 무색하지 않게 잘 그려달라는 압력이었겠지만 나는 모처럼 화가 대접을 받은 것 같아 행복하기까지 하더군요. 낙관 찍힌 내 그림이 처음으로 남의 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화실을 열고 몇 년 동안은 그 일대에 내가 그린 초상화를 걸어놓는 집이 늘어난다는 것에 약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유화 초상화를 그려가는 사람이 덜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주문 그림은 흑백 초상화였습니다. 제사용이었죠. 주민등록증 사진밖에 남겨놓지 않은 남의 집 조상들 얼굴을 용도에 맞게 그려준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강생도 꽤 많았어요. 당시만 해도 사진술로 불가능한 일이 많았고 그 일을 초상화가 해냈으니까요. 어느 집 조상의 민머리에 검은 머리털을 풍성하게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사기 그림도 그렸어요. 초등학교 졸업한 딸을 중학교 졸업이라 속이고 결혼시키게 된 어머니의 부탁이 너무 간절하여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긴 없는 터럭을 만들어준 것도 진실을 왜곡시킨 것이지만요. 23살 처녀의 얼굴에다 갈래머리를 닦고 하얀 교복을 입혔지요. 그 그림으로 하여 뒷날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누드를 그린 적도 있어요. 갓 20을 넘겼을까 말까 한 처녀가 자신의 누드 사진을 가져왔더군요. 다리를 15도 정도 벌리고 바닥과 직각이 되도록 무릎을 세워서 꿇은 자세였어요. 몸은 정면을 향하고 얼굴은 측면을 향해 있었지요. 유방은 껍질이 살살 벗겨질 백도 같았는데 배꼽 아래 둔덕이 어린애처럼 민둥산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말하더군요. 여기를 이 여자처럼 그려주세요. 그녀가 아랫도리를 짚으며 내민 또 하나의 사진에는 알몸의 외국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다리 사이의 검은 숲이 특별하더군요. 가창 오리떼가 줄지어 날아가는 모양이라 해야 할까요? 가을날 풀잎들이 바람에 누운 모양이라 해야 할까요? V자 모양을 이루며 거의 배꼽 아래까지 올라온 긴 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얼굴이나 몸보다 가느다란 풀잎 같은 음모를 하나하나 세며 그리느라 애를 먹었지요. 처녀는 그 그림을 어디에 썼을까요? 사진술이 날로 발달하자 주문이 뜸해지더군요. 수강생도 줄었습니다. 차츰 임대료도 밀리게 되었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거의 없을 지경이지요. 얼굴 가득한 젖은꽃도 컴퓨터가 말끔히 없애주잖아요. 친정 어머니는 틈만 나면 거울 앞에 앉아 눈두덩에 생긴 커다란 젖은꽃을 잡아뜯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만 없앨 수 있다면 전 재산이라도 내놓겠네. 자식들은 팔순 어머니의 진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올망졸망한 젖은꽃밭이 되어버렸지요. 지난해 어머니의 영정에 핀 젖은꽃을 없애느라 오빠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몇 번이나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젖은 가서야 비로소 젖은꽃을 밀어냈습니다. 머리숱이 많은 아저씨와 허벅지 사이에 무성하게 수풀이 우거진 아가씨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선글라스 낀 여자의 사진을 들고 내게로 오기 이태 전이었을 겁니다. 아저씨는 가지런히 심어진 머리털을 모자처럼 훌렁 벗어들고 흔들며 어금니 사이에 끼인 웃음을 질겅질겅 씹었습니다. 모멸감에 지질리게 하는 웃음이었지요. 소리를 지를 겨를도 없이 곧이어 아가씨가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다리 사이의 검은 풀숲에 느릿느릿 성냥불을 갖다 대더군요. 순식간에 차돌같이 뽀얀 불주덩이 드러났습니다. 깍깍깍깍. 그녀가 쏟아낸 개결 같은 웃음이 고스란히 내 손등에 와서 얹혔습니다. 손에서 붓이 떨어지더군요. 새벽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려 내보낸 그림 속 얼굴들이 모두 돌아와 화실 유리문에 따개비처럼 달라붙어 우줄거리더군요. 몸통 없는 그들의 얼굴은 종이연 같았지요. 금속들 속에 갇혀있기보다 빨리 하늘을 날고 싶은 화실에서 잠시 눈을 붙인 낮꿈이었습니다. 유리문에는 고운 먼지뿐이었어요. 거울 속에는 시래기 같은 내가 들어앉아 있었고요. 그 파릇하던 무청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럴듯한 햇볕 한 번 쬐은 적이 없는데 가족들은 다른 일을 해보라고 권했지만 나이 40에 남의 얼굴을 그리는 것밖에 모르는 여자가 무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자가 돌아간 뒤 나는 한참 동안 여자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 사진 속 얼굴이 마음에 각인될 때까지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루페를 대고 여자의 눈을 들여다보기도 했지요. 선글라스의 검은 빛이 굵은 입자로 흩어져 보일 뿐 그 속에서 눈동자를 가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여자의 눈빛을 해석한 뒤 나는 어느 때보다 정성스레 캔버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수에 맞게 자른 하얀 실크를 사각나무 트리 가장자리에 풀로 붙인 다음 끓인 아교를 솜에 묻혀 천에다 고루 발랐습니다. 구석에 세워두었더니 서서히 마르면서 천이 팽팽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퉁기니 텅 하고 북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내 몸도 팽팽해지더군요. 나는 오직 사진 한 장에 의지하여 초성화를 그리는데 주문한 가족은 그의 대표적인 얼굴을 원합니다. 게다가 그림에서 성품까지 찾으려 하지요. 그 한계 때문에 캔버스 앞에 앉을 때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그리는 동안 나는 외로움보다도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명치 끝에 깊숙이 바늘을 찔러 넣어 마구 돌리는 듯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색안경 뒤에 숨은 여자의 눈을 세필로 어루더듬으며 뾰족하게 깎은 지우개로 햇빛에 반짝이는 앞니를 표현하며 또는 굵은 유화붓에 기름을 듬뿍 묻혀 여자의 머리카락에 윤기를 내며 나는 찌릿하게 통증이 깊어지는 가슴을 끌어안아야 했지요. 내가 여자의 초상화에 유난히 정성을 쏟았던지 수강생마다 누구냐고 한마디씩 묻더군요. 그 즈음 수강생들에게는 연필 초상화를 주로 가르쳤습니다. 실크 초상화에 비해서 사진과 덜 닮은 점은 있어도 빨리 완성되며 터치가 거칠고 시원하여 나름대로 맛이 있지요.
나는 여자의 얼굴을 연필 초상화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다른 주문 그림과는 좀 달리 그리고 싶더군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사진 느낌보다 그림 맛이 넉넉히 풍기도록 그렸지요. 초상화를 찾으러 온 남자는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진과 똑같지요? 그림을 받아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낙관 때문에 더 좋아 보이나? 그림을 멀찍이 놓고 바라보던 그가 중얼거리더군요. 여자의 초상화를 들고 간 지 며칠 지나 남자가 다시 화실에 들렀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입술을 떼는 바로 그때 그의 등 뒤는 자목련 한 송이가 툭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화실 앞에 가로수로 심어진 나무였지요. 아, 나도 모르게 신음 같은 한숨을 내쉬었던 듯합니다. 또 아프세요? 우뚝 선 채로 있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 자목련 꽃잎이. 자목련이요? 그가 뒤돌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오리로 있을 때와 만개했을 때의 느낌이 그렇게 다른 꽃이 또 있을까요? 동그랗게 말아놓은 순백의 손수건 같던 백목련 봉오리가 속을 내보이고 꽃잎을 활짝 열면 한순간에 오래 쓴 행주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자목련도 봉오리와 만개했을 때의 느낌이 다르기는 마찬가지죠. 새끼 새의 턱 밑 털처럼 연약하고 비밀스러운 자줏빛 봉오리는 아직 머리를 올리지 않은 동기의 모습인데 꽃잎을 뒤집으며 만개하면 창졸간에 속옷을 드러낸 퇴기가 되어버립니다. 기생으로서의 절정기 없이 그냥 퇴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음이지요. 나는 꽃이 만개할까봐 자목련이 봉오리를 맺는 날부터 창가를 서성댑니다. 때묻은 치마를 훌렁 뒤집어 쓰고 보도블록 위에 널브러진 자목련을 내다보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근데 목련하고 뭐 됩니까? 나는 얼결에 대답했습니다. 사촌이에요. 그가 더 큰 소리로 웃더군요. 그림이 한 장 더 필요해요. 자리에 앉으면 남자가 말했습니다. 두 아이에게 하나씩 주려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당신은 내게 왔습니다. 모든 일에는 운명적 동기가 있는 걸까요? 다른 여자애들이 인형 그리기에 열심이던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도 나는 사람의 얼굴 그리기에만 열중했습니다. 부모님, 그부들, 선생님, 그리고 내 얼굴. 그것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지요. 왜 그렇게 얼굴 그리는 일에 집착했을까요? 영혼까지 표현할 수 없는 것에 애달아 끝까지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돌이켜보면 오직 당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나 싶지만요. 전문대학 원예과 졸업 후 1년쯤 분재농원에 다녔습니다. 작은 화분 속에다 소사나무나 느릅나무를 앉은뱅이로 주저앉히고 주인 마음에 드는 수형을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를 철사로 감아 이리저리 틀어야 하는 일은 못할 짓이었습니다. 바닷가 제방에서 해풍에 멋대로 휘어져 커나갈 해송이 축소 복사한 것 같은 모습으로 화분 속에 갇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초상화 지도를 받기 시작했지요. 눈동자의 홍채까지도 정밀하게 그려야 하는 극사실 기법의 실크 초상화에 나는 매혹되었습니다. 새 피를 쥐고 얼굴의 모공까지 그리노라면 내 앞에 흐르는 급류 같은 시간에 대하여 초연해지더군요. 내가 매료된 것은 바로 그 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공소한 느낌에 내 마음까지도 텅 비게 하는 죽은 이의 눈동자 하나를 완성하기 위하여 한나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망자들과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5년을 그렇게 보내고 내 이름의 화실을 가지게 되었지요. 이규희 초상화 연구실. 그 간판이 당신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달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2번이나 그렸지만
당신의 얼굴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뒷날 보게 된 사진 속에서도 당신의 얼굴은 선글라스에 반쯤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집에서 매일 보고 있는 지금도 안개 속처럼 우려할 뿐 당신의 얼굴에 대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죽음을 예비했다는 당신은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숨기는 작업을 해왔던가요? 뒷날 당신 자리에 올 사람을 위해서 선글라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가요? 남자가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찾아가고 며칠이 지나서였을 겁니다. 집사람을 되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낙관 찍힌 내 그림이 그 댁에 걸리게 되어 영광인걸요? 내가 답했지요. 남자와 함께 있는 동안 어디에선가 끊임없이 삽상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커다란 손이 되어 시래기가 된 나를 어루만져 주었고 나는 가벼운 졸음을 느꼈습니다. 통유리창의 레스토랑은 참 훈훈했습니다. 남자는 나보다 10살이 많았지요. 그럼에도 나는 그에게서 나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절제된 태도 때문이었을까요? 가끔 영화관이나 산에 가자고 남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런 만남이 6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광릉 수목원 근처에서 남자와 내가 점심을 먹게 되었지요. 노릇하게 잘 구워진 굴비 한 마리가 상에 올랐습니다. 남자가 생선을 먹지 않는 나를 새삼 나무라며 투정처럼 덧붙였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애들 생선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 말에 얼굴보다도 목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아프더군요. 그 아픔은 떨림이었습니다. 그의 타박이 어떤 청혼의 말보다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재혼할 뜻을 비친 적이 없었던 그였기에 더욱 그랬을까요? 그동안 남자를 향한 내 마음이 어땠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남자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떠올린 것이 남자인지 그의 아내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남자의 얼굴과 그 아내의 선글라스가 동시에 떠올랐으니까요. 그가 재혼을 염두에 두고 나를 만난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왜 독신인가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었다 해도 할 말이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기막힌 표정의 인물사진 한 장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한 떨림을 준 사람이 없어서였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전율과 흥분 속에 밤을 새워서 그린 초상화가 몇 장 있거든요. 그날 남자와 나는 광릉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 짧은 여자는 싫어. 농담인 듯 말하며 그가 나를 안았지요. 큰악새의 참나무 쪼는 소리가 늙은 처녀의 한 시대 마감을 밤새 함께 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처음으로 남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신이 살던 바로 그 집 말입니다. 죽기 전에 당신은 옷가지며 침대, 장롱, 남편과 찍은 사진까지 모두 정리했다지요. 그러나 안주인을 느끼게 하는 물건들이 집안 여기저기에 많이도 놓여 있더군요. 가전제품이나 식탁, 소파 외에도 당신이 수집했음직한 도자기나 그림, 동남아 어느 나라의 토산품과 관엽식물 같은 것들이지요. 2년 넘게 안주인이 없던 집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파출부의 손길이 아닌 정성스런 주부의 숨결이 집안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건 참 맥빠지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어수선하고 썰렁한 집을 상상했으니까요. 어디에 안주인을 숨겨둔 게 아닌가 집안을 휘휘 둘러보았지요. 남자가 아이들 방을 구경하라고 외출 중인 웅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멈칫거리며 고개를 들이밀던 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숨이 턱 멎었다고 할까요? 방 안가득 들이비치는 가을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한박 웃는 여자가 빈 침대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거기 웅이방에 있었습니다. 그림의 왼쪽 하단 흰 셔츠 자락에 나의 낙관이 선명한 당신의 초상화였지요. 대체 나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 집에 함께 살아도 좋다고 도장까지 꽝 찍어 당신을 승인해 준 것일까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웅이 방의 문을 열어주었을까요? 설마 남의 집 벽에 걸려있는 내 그림을 보고 환호할 나를 상상했을까요? 그날 내 낙관에 잡힌 발목으로 하여 남자의 집에서 나오는 걸음이 얼마나 허영거렸던지요.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며 시달리던 통증이 또 내 명치 끝을 치받더군요. 남편과 내가 결혼 여행에서 돌아오니 당신은 태연히 웅이방에서 나를 맞았습니다. 난을 분갈이 할 때도 화분 속 잡균으로 오염된 헌돌을 쓰지 않고 새돌을 쓰는 법인데 나는 헌돌로 채워진 헌 화분에 이식된 것이지요. 밖에는 겨울비가 소소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선글라스는 햇빛 쨍한 날의 그것보다 훨씬 더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의문스러워 보였다고 할까요? 야비해 보였다고 할까요? 빛 속에서마저 당신은 무얼 그리 가리고 싶었던가요?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느꼈던 맑은 웃음의 한 자락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이나 웅이가 알아서 그림을 처치해 주기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초상화를 다만 나의 낙인이 찍힌 작품으로만 여기는지 그것을 걸어놓은 걸 나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는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벽에서 떼어내지 않더군요. 색안경 너머에서 나의 일거일동을 웃음으로 응시하는 당신을 견디는 것은 힘든 노릇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공정한 게임이었습니다. 남편과 심하게 다툰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달려들었지요. 안경을 벗으란 말이야. 눈을 보고 말하자고. 액자를 방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유리 조각이 렌즈에 몇 개 박혔을 뿐 검은 안경은 당신처럼 질기더군요. 당신은 얌전히 웅이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웅이 방에 있는 당신은 허울에 불과했어요. 실체는 언제나 내 등 뒤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그늘로 내 몸에는 늘 선뜩하게 한기가 들었습니다. 당신은 식사 때도 어김없이 식탁에 와 앉았지요. 매끼 메뉴에, 음식의 간에, 요리의 재료와 방법에 당신은 나를 조종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입맛이 곧 남편과 애들의 입맛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말하곤 했지요. 우리 어머니는 된장찌개에 참기름과 설탕을 약간 넣으셨어. 된장찌개를 일품으로 끓이는 어머니의 비법이었지. 멸치 넣고 푹 끓인 김치찌개 해봐. 돼지고기 쓰지 말고. 그게 우리 어머니의 장기였어. 김치 담글 때 어머니는 물을 채 썰지 않고 갈아서 넣으시대. 그래서 김치가 깔끔했어. 치약으로 은수저를 닦는 내게. 어머니는 소다로 삶던데 하기도 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산수화를 떼어내고 비구상의 서양화를 걸려는 내게 남편이 질색하더군요. 그 그림은 그 자리에 그냥 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거야. 남편은 죽은 아내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에 번번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남편이 설마 내가 그 말을 믿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그나마도 큰 배려라는 생각에 어느 때는 남편이 고맙기도 합니다. 자식 낳고 살며 온갖 신선한 세월을 함께했을 사람과의 옛일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남편의 삶에 연민이 일기도 하고요. 하지만 천연덕스러운 남편이 가증스러워 그의 입술을 쥐어뜯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시집 갔으면 어차피 시댁풍습 따라야 하잖니. 이상한 거 하라고 안 시키면 그냥 따라줘라. 대놓고 애들 엄마 하던 대로 하라고 하면 얼마나 막막하겠니? 친정 언니는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을 낯선 분위기, 낯선 음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남편의 자구책인지도 모를 일이죠. 나는 헛 남자를 남편으로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헛 남자라니요. 그건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혼자리보다 상처한 자리가 더 힘들다는데 하며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대답했었지요. 죽은 사람하고 뭘 어쩌겠어요? 하루아침에 내 삶이 되어버린 새 남자 걱정에 죽은 사람은 염두에 없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어떤 여자와 20년 이상 살았던 기억의 주름을 가진 새 남자와의 생활이었습니다. 혼령들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들에게서 헤어나고 싶어 늦은 결혼을 작정했지 싶은데 가장 강력한 혼령 하나가 나를 따라와 버렸습니다. 그것은 집요합니다. 잠자리에서마저 비켜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남편은 그젯밤에도 나를 밀쳤습니다. 내 몸이 닿자 남편은 몸소리를 치대요. 밀쳐내는 남편의 손끝을 따라갔지요. 거기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당신은 여느 날처럼 나를 사이에 두고 살을 맞대기 위해 버둥거리더군요. 내 팔은 당신과 남편의 얼크러진 팔을 뜯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공을 휘저었지요. 밤새 맷돌질이라도 한 듯 어깨와 팔이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남편의 등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고요. 어이없다는 듯 남편이 묻더군요. 그렇게 좋았어? 아이가 생기면 하나 낳자고 남편은 말하지만 애가 들어설 리가 있나요? 내 몸이 냉기를 품고 있는데다 남편과 진정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느껴지니 말이에요. 산 사람들과의 생활은 오히려 순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바람이 없어서 잠자는 것을 순탄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요. 남편은 깔끔하지만 단순하고 둔감한 편입니다. 나의 일상이, 아니, 내 결혼 생활이 당신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란 남편과 애들의 마음속에나 있는 존재지 아침부터 밤까지 나를 조종하는 존재라고는 짐작조차 못하는 듯합니다. 그는 죽은 전처에 초성화를 걸어놓고 사는 속편한 남자지요. 환희와 웅이는 법률적인 관계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애들은 거죽만 슬쩍 내게 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한 집살이는 호텔 객실 생활 같다고 할까요? 언제나 반듯한 정장을 차려입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조용조용 말하고 룸서비스를 받아 정중히 스테이크를 자르고 향기 높은 차를 마시는 생활 말입니다. 일에 찌들 일 없고 악다구니 쓸 일 없는 그 생활은 우아하고 안락합니다. 하지만 체크아웃하고 나면 그뿐. 호텔의 고급 음식이나 가구, 훌륭한 인테리어는 저만큼에 가 있겠지요. 그곳에서 내다보는 숲이며 노을 지는 강변의 풍경이 아무리 수려해도 그것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할 것들이겠지요. 두어 번 말하지만 그 탄탄한 호텔 창으로도 북풍이 들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밤에는 영영 살지 못할 곳이라면 빨리 가방을 싸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랫목에 매주를 띄우고 악식이 차려진 두레상이 있고 새끼줄을 쳐놓은 작은 꽃밭이 있는 집을 찾아 나서고 싶었지요. 잘 씻지 않는 아이의 등판을 때리며 악을 쓸 수 있는 집이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내가 당신에게 손을 내민 것은 이 집에 온 지 1년이 훨씬 지나서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라도 그 자리에 붙박혀 있을 내가의 돌멩이 같은 나를 옮겨준 사람이 당신입니다. 고인 늪 속의 나를 경랑의 바닷속으로 당긴 것이지요. 혼자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로 나를 인도해 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출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당신에게 한 손 정도는 내밀 수 있는 우정이 생기더군요.
작년에 친정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웅이가 당신의 초상화를 걸어놓는 것이 내가 어머니의 사진을 화장대 위에 세워놓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 절실한 그리움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틈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당신 초상화에 찍힌 내 낙관을 들여다보다가 불현듯 생각이 들었지요. 남편과 자식을 공동 소유하는 관계. 눈앞이 희끔하게 거치고 몸이 부르르 떨려오더군요. 당신은 알까요? 당신과 나를 그런 엄청난 관계로 얽어준 1등 공신이 선글라스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눈을 보고 싶어 안달했지만 정작 당신의 또렷한 눈빛과 마주했다면, 당신의 얼굴을 선명히 알아버렸다면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앙고라 모자나 초상화나 녹슨 운수조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 당신을 한갓 가상의 인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당신의 선글라스입니다. 끝내 선글라스를 고수한 당신은 얼마나 현명한지요. 요즘은 색안경 뒤에 숨은 당신에게 모든 걸 얘기하고 삽니다. 당신 소지품들을 웅이 서랍 속에 방치해두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리고, 여자에게 빠진 큰애가 혼은 어디다 두고 껍데기만 꺼덕꺼덕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밉고 서운하다는 얘기도 하고, 어머니 비법대로 끓인 된장찌개가 내 입맛에는 통 안 맞는다는 고백도 합니다. 당신이 무척 궁금합니다. 훗날 당신과 내가 같은 세상에서 만난다면 그때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소설에서 주인공 화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대상은 남편의 사별한 전 부인입니다. 죽은 전 부인의 흔적이 덮개처럼 여기저기 남아있는 집안에서 주인공은 전 부인에게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은 했으나 새롭지가 않고 늘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가리워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그 이유가 바로 웅이의 방에 걸린 전 부인의 초상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만약에 남자친구가 만나기만 하면 전에 헤어진 여자에 대한 추억을 꺼내고 이야기한다면 지금의 여친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당연히 기분 더럽겠죠. 그리고 그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겠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겠지요. 지금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화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더구나 더 괴로운 것은 자기의 등 뒤에 들러붙어서 자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가 그린 초상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껴서 눈을 볼 수 없는 초상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우린 보통 눈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초상화에선 눈을 볼 수 없으니 전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니까 화자는 더욱 답답했을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질감, 괴리감 같은 것 때문에 화자는 한때는 영영 같이 살지 못할 바엔 빨리 가방을 싸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화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뀌게 되는데요. 화장대에 놓은 자신의 어머니 사진과 아들 방에 놓인 전처의 초상화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고부터입니다. 그 절실한 그리움에는 누군도 배려할 틈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화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깨달음 뒤엔, 즉 화자가 다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이면엔 당신의 선글라스가 아주 크게 역할을 했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선글라스 없이 당신의 눈을 봤다면 아마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하죠.
오히려 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처음과는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가 늘 깨끗하게 리셋되어 있기를 바라곤 하는데요.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나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처음이 되어주길 바라죠.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모태솔로가 아닌 이상 누구나 과거의 인연으로 괴로워하는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잊으려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불쑥 튀어나오는 흔적들에 대해 불평불만을 내어본들 무엇이 더 나아질까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땐 그런 기억으로 힘들어하는 상대를 위해 나와의 추억으로 따뜻하게 덮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연민의 눈으로 대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김현정 작가의 선글라스를 벗으세요를 읽어드렸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대는 모르죠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만 쉬는 그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그대를 맞추려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대로의 그대 모습을 당신이 아름답다는 걸 당신은 모르죠 빛나는 그대를 왜 못 보는 건가요 그때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그때는 그대로 완벽해요 그때는 이대로 아름다워요 그대는 그대로 완벽해요 작은 것에 신경 쓰며 자신을 탓하는 그대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완벽해요 시간이 그대에게 새긴 모든 흔적들 더 깊은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 걸 당신이 아름답다는 걸 당신은 모르죠 빛나는 그대를 왜 못 보는 건가요 그때는 이대로 아름다워요 그때는 그대로 완벽해요 언젠가 그대도 알게 될 거예요 거울 속 그대가 세상 아름답다는 걸 당신이 아름답다는 걸 당신은 모르죠 있는 그대로가 완벽하다는 걸 그대는 모르죠 나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그때는 그대로 완벽해요 그대는
그때는 그대로 완벽해요. 그대는 그대로 빛나는 사람, 그대는 그대로 사랑스러워요. 그때는 아름다워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때는 사랑스러워요. 지금 이대로 언제까지나.